안녕하세요. 손하나의 서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마음이 힘들 때 무엇을 하시면서 평온을 되찾으시나요? 신나는 혹은 평화로운 음악을 듣는다든지, 책을 읽는다든지, 산책을 한다든지, 각자 다양한 방법이 있을 듯한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 낱말의 장면들의 저자는 마음이 힘들 때 사전을 찾아보았다고 합니다. 외국인들에게 한국어 가르치는 일을 오랫동안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말 사전을 보면 그렇게 새로울 수가 없었대요. 그리고 그 낱말이 가진 뜻을 되새기며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책을 읽으며 우리에게 힘이 되어줄 선물 같은 낱말들을 만나보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전성기를 지난 내가 초라한 순간. 가을은 모든 날, 모든 시간이 가을답다. 쌀랑한 아침바람도, 추적추적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성긴 비도, 어느새 이렇게 낮이 짧아졌나 당황케 하는 저물녘과 기분이 산뜻한 건지 쓸쓸한 건지 헷갈리게 하는 저녁 공기도 마치 잊을까봐 걱정하는 것처럼 쉼없이 일러준다. 너는 39의 가을날을 지나고 있다고, 착실히 늙고 있다고. 철지나 쓸모없어진 물건을 가을 부채라 한다. 여름 내 손에 붙어있던 부채는 더 이상 덥지 않은 날씨에 언제 그랬냐는 듯 잊힌다. 전성기가 지난 사람의 신세. 겨울 부채라 하지 않고 가을 부채라고 하는 건 한 발 늦었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늘 뒤돌아보며 한 발 늦었다는 아쉬움 속에 사는 게 인생이란 걸 생각하면 가을과 부채의 만남이 두 낱말 이상의 무게로 다가온다. 몇 년 전까지도 더 늦기 전에 라고 되뇌며 살았다.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누리지 않으면 기회가 다 사라져버릴 것 같았다. 그래서 진짜 하고 싶은 일보다 지금 해야 할 것 같은 일을 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만으로 벅차던 10분의 출근길에 영단어를 외웠다. 빠듯한 강의 준비 틈틈이 토익과 한국사와 한자 능력 시험을 준비했다. 이미 오랫동안 한국어를 가르쳐 왔으면서도 밀려나기 전에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배우는 건 좋은 일이지만 내 활동 과잉의 핵심에 있는 것은 조바심이었다. 미래의 눈으로 현재의 나를 검열하며 사는 동안 완전히 마음을 놓아본 일이 없다. 어려서부터 따라다니던 우울감이 걷잡을 수 없게 된 건 20대 후반이었다. 당시에는 동남아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다. 감당하기 어려운 업무량에 파묻혀 능력 이상의 일들을 맡았다. 낮은 자존감을 숨기며 살아온 내게는 학생들의 별것 아닌 반응 하나하나도 칼날 같았다. 열대의 기후 속에서 끼니를 대충 해결하며 자책과 뒹굴다 보니 어느새 얼굴과 몸에 염증이 복잡거렸다. 2년 2개월이 지나 귀국했을 때 얼굴이나 모습이 초라하고 잔망한, 만조한 내 얼굴을 본 지인들은 질문을 아꼈다. 열정이 살아있던 눈빛은 흐물흐물했고 친한 사람들의 대화에도 끼어들 용기가 없었다. 곧잘 예전의 나를 떠올리면서 자기 연민에 빠졌다. 건강과 좋은 피부를 잃어버린 것보다 좋아하던 내 모습을 잃어버린 게 더 아쉬웠다. 대학 시절에는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만 골라 하니 뭐든 노력 이상의 결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런데 한 발 밖으로 내디디니 몇 배를 노력해도 남들 같은 성과를 낼 수 없는 분야가 많았고 생각에 거품이 끼어있던 만큼 현실이 가혹하게 느껴졌다. 늘 과거를 그리워하는 나는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 같았다. 마음이 늙어 있었다. 사실은 전성기가 지난 게 아니었다.
내가 제어할 수 없는 상황과 사람들을 만나는 게 사회의 속성이었고 잘 맞지 않는 직종에 있으면서 자신감을 잃은 것뿐이었다. 맞지 않는 환경에 있다면 그걸 근거로 내게 맞는 길을 다시 찾으면 되는데 그때는 모든 걸 망쳐버린 것만 같았다. 번뇌라는 나무에 정성스레 물을 주면서 주렁주렁 열리는 겁과 미련, 후회를 보고 생각했다. 이런 게 왜 생기는 거지? 하지만 이렇게도 표현해보고 싶다. 모든 순간을 화양연화처럼 느꼈다. 모든 순간 만족스럽고 눈부셨다는 뜻이 아니라 순간순간의 가치를 알고 있었다는 뜻이다. 조바심을 바꾸어 말하면 절박함이기도 하다. 그 마음 덕분에 항상 치열하게 살 수 있었다. 우리는 다 때가 있다 라는 말을 몇 번이고 들으며 자란다. 그러다 보니 적당한 때를 놓치면 그게 남은 삶의 족쇄가 될 것 같은 불안이 자리 잡는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미래도 현재도 아닌 그 경계에 까치발을 딛고 선 자신을 발견한다. 다 때가 있다는 말은 다른 의미로 쓰였어야 했다. 미래를 상상하며 정신 차리라는 뜻이 아니라 과거나 미래에 시선을 뺏기지 말고 현재 속에 흠뻑 젖어 있으라는 뜻으로 잃어보아야 알게 되는 것들이 있다. 건강을 잃고서야 몸 다루는 법을 깨닫고 인정 못 받는 시절을 지나봐야 삶에 진정 필요한 건 자신의 인정임을 배운다. 선택에는 기회비용이 있지만 기회비용을 통해 알게 되는 것들이 삶을 풍요롭고 깊이 있게 만든다. 그러니 득과 실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계산하는 일은 별로 의미가 없다. 당장은 잃은 것 같아도 멀리 보면 얻은 것일 수도 있고 얻었다고 여길 때 더 중요한 것을 잊고 있기도 하다. 여름에는 가을날이 오지 않을 것처럼 뜨겁게 살고 가을에는 또 그 가을만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산다면 내가 가을 부채가 아니라 겨울 부채라도 뭐 어떨까? 겉모습이 아무리 만조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이 마음에서 빛나고 있다면 지금이 나의 전성기다. 판단에 지치는 순간. 오래전 아버지께 이런 질문을 했다. 아버지는 무슨 계절이 좋으세요? 당연히 봄이나 가을 같은 한 계절을 골라 답하실 줄 알았는데 아버지의 말씀은 달랐다. 계절은 무엇이든 다 좋고 고마운 거야. 가을은 시원하니까 좋아하고 여름은 더우니까 싫어하고 그런 게 아니라 모두 사람을 살게 하는 환경들이니 아빠는 다 좋아해. 그때는 교과서 같은 말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단순하게 여름은 더우니까 싫어하는 사람이었다. 사람이 어떻게 다 고마워할 수만 있을까? 남에게 이견을 잘 드러내지 않는 편이지만 사실 나는 좋고 싫음이 무척 많다. 뇌는 분류 작업에 여념이 없다. 이건 좋은 것, 옳은 것, 나에게 맞는 것, 내 취향의 사람, 저건 싫은 것, 틀린 것, 나와 맞지 않는 것, 맞지 않는 사람. 사람의 에너지는 한정돼 있으니 판단을 통해 의미 없는 소모를 줄이는 일은 필요하다. 하지만 무의식적으로 해온 분별 작업이 나를 보호하는 이상으로 공격하기도 했다.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일일 때 특히 그랬다. 난 내가 이렇게 보이는 게 싫어. 이렇게 행동하는 나는 잘못된 거야. 난 정말 답이 없어. 결국 판단은 내 몸과 마음을 칭칭 묶는 밧줄이 됐다. 꼭 경계할 일이 아닌데도 경계하느라 힘을 쏟았고 부정적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심리상담사와 정신과 의사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좋고 나쁨에서 한 발짝 물러서야 한다고. 그런데 그게 어디 쉬운가? 무척 괴로웠던 순간에 도움이 됐던 건 지금 겪는 일을 한 편의 영화나 동영상을 보듯이 바라보라는 조언이었다.
관객이 되어 그저 이 경험을 바라보는 것. 자주 되뇌고 난다. 삶이 꿈이 아니라는 증거는 없다고. 지금을 자각몽처럼 여겨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상황은 곧 어떻게든 어떤 식으로든 달라질 테니까. 삶의 흐름을 받아들이는 내공은 자신의 밑바닥을 움켜쥐는 힘에서 나오는 것이었다. 거칠고 버거운 감정까지, 제일 못난 모습까지. 그것은 나를 흔드는 것들을 막아내려 애쓰는 힘보다는 흔들리되 뿌리까지는 흔들리지 않게 발딛고 버티는 힘에 가까웠다. 내 안의 모든 것을 그저 바라보면 외부의 일을 받아들일 여력이 생겼고 상황을 통제하려는 불가능한 시도와 거리를 둘 수 있었다. 자연이 보여주는 태도를 좋아한다. 아무 판단도 평가도 하지 않고 그저 옆에 있어주는 것. 자연은 스스로를 두고 옳다 그르다 따지는 일도 없다. 햇볕을 따라 길어지는 나뭇잎에서, 발에 채는 대로 구르는 돌에서, 바람 부는 대로 흐르는 물결에서 나를 내 모습 그대로 바라보는 눈을 배운다. 지난주엔 오랜만에 본가로 가는 버스를 탔다. 지금 사는 곳에서 본가까지는 기차가 다니지 않아 3시간 동안 시외버스를 타야 한다. 멀미가 나기 쉬운 버스보다는 기차를 훨씬 좋아하지만 이 시간도 나름대로 쓸모 있어 남이 찾을 만한 점, 찾을 뭐가 있다. 답답한 차 냄새와 소음, 불규칙한 흔들림이 다 보상될 만큼 좋은 경치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차창 밖으로 산길이 겹치고 겹쳐 끝이 아스라한 풍경이 지나가기도 한다. 마치 한 폭의 한국화 같은 이 풍경을 사랑한다. 산들이 만들어내는 발임을 천천히 제대로 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곤 한다. 삶의 본질은 발임과 닮았다. 서서히 짙어지고 서서히 옅어지는 일. 흐릿하고 애매모호한 것들의 연속. 모든 것에 모든 것이 조금씩 섞여 있는 상태. 나도 사이에 있는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지만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복잡한 여러 감정을 동시에 갖는 사람, 때때로 능력 있어 보이고 또 자주 뒤떨어져 보이며 어느 영역에서는 주류이자 다수이고 한편으론 비주류이자 소수자인 사람. 오늘 하루도 좋음과 나쁨이 뒤섞인다. 나아진 것도 있고 전처럼 실수한 것도 있다. 글이 잘 써질 수도 있고 쓰고 나서 다 지워버릴 수도 있다. 오늘 나는 부탁을 거절한 게 잘한 일인지,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지가 마음에 걸렸지만 어떻게 판단하든 그게 정답은 아니다. 경험은 경험 자체로 의미 있을 뿐. 차창을 바라보듯 내게 다가오는 일들을 지켜보고 싶다. 달리는 버스 안에서는 아름다운 풍경과 그렇지 않은 풍경 모두 금세 스쳐가고 새로운 풍경이 다가온다. 불편한 점도 있지만 언제 또 선물 같은 풍경이 나타날지 모른다. 그러니 약간의 기대와 찾을 뭐를 찾아내는 눈을 가지고 살 수 있다면 신날 것 같다. 어차피 도착할 때까지는 달려야 하니까. 우는 법이 떠오르지 않는 순간. 허리 치료를 받으러 다니면서 자주 듣는 얘기가 있다. 찾아오는 사람들 중 자신이 얼마나 아픈지 잘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것. 그건 내 얘기이기도 했다. 언제부턴가 일상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의 범위가 크게 줄었는데 입원해서 누워있을 만큼 강렬히 아픈 게 아니라서 그럭저럭 대안을 찾아가며 지냈다. 지금 생각하면 20분도 이어서 걷지 못하고 책 하나도 가방에 못 넣고 다녔으니 심하게 안 좋은 상태였다. 침대에서 나오기 전과 자기 전 1~2시간씩은 꼭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야 했다. 그런데 이런저런 치료를 받아봐도 뾰족한 수가 되지 않으니 이 정도는 별거 아냐 하며 합리화하고 지냈다. 되도록
아프다거나 힘들다는 말을 입에 올리지 말자고 다짐했다. 그런 말을 습관처럼 하면 주변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을 테니까. 어느 날 잠을 청하려고 몸을 푸는데 갑자기 눈에서 물이 나왔다. 일상에 달라붙은 불편이 지긋지긋했다. 잠시 그대로 이불에 얼굴을 박고 있었다. 그때 알았다. 내내 힘들었고 울고 싶었다는 걸. 지금의 통증을 점수로 치면 몇 점일까요?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매번 이 질문을 받는다. 몇 번을 들어도 내 귀엔 어려운 수학 문제로 들린다. 지금의 아픔 또는 불편감을 1에서 10점 범위 내로 숫자로 환산하시오. 몇 초 동안 많은 생각이 스친다. 이번 주는 얼마나 불편했지? 살면서 겪어본 제일 강한 통증은 어땠더라? 남들은 그 정도를 10점으로 볼까? 내 기준에서 말해도 되나? 그에 비하면 이번 주는 5점 정도일까? 아차차, 지난주보다 나아졌는데 지난주보다 점수가 높은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자신 없는 목소리로 대충 떠오르는 숫자를 뱉고만다. 차도를 파악하기 위해 참고하는 것뿐이니 까다롭게 기준을 찾을 필요는 없는데 많은 사람이 점수 매기기를 어려워한다고 했다. 치료사의 설명이 흥미로웠다. 많이 아픈데도 절대 9점이나 10점이라고는 안 하는 분들이 많아요. 잘 움직이지 못하는 분은 낮은 점수를 주는데 언뜻 보기에 괜찮은 분이 높은 점수를 주기도 하고요. 엄살이 아니라 모든 사람한테 똑같이 적용되는 통증의 기준이 없어서 그래요. 전보다 상태가 좋아졌을 때 오히려 더 높은 점수를 매기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 몸에 대해 잘 모를 때는 아프다는 인지를 못하기도 하고 사소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불편한 게 오히려 불편감이 클 수 있거든요. 통증은 객관적으로 수치화할 수 없는 고유한 감각이다. 그러니 아프다와 아프지 않다를 정하는 기준은 아픈 자신의 느낌과 판단이다. 하지만 스스로 고통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고통을 느끼면서도 믿지 않으려 할 때도 있다. 마음의 통증에 대해서는 더 그렇다. 어디부터가 밖으로 표현해도 되는 정도일까? 아프다고 해도 될 때를 아는 유일한 사람은 자신인데도 스스로 외면할 만큼 우리는 사랑받지 못하는 고통을 두려워한다. 적절한 사람이 되려고 자꾸 남의 기준과 견주어 본다. 남과 비교해 내 통증 점수를 가늠하다 보면 통증을 표현하는 것보다 차라리 마음 고름을 꼭 메어두고 사는 게 편하게 느껴진다. 마음 고름을 단단히 메고 연약한 속살을 드러내 보이지 않으면 삶이 단정하게 느껴진다. 대화할 때도 힘든 일을 털어놓지 않는 사람이 좀 더 어른다워 보인다. 나도 사람들에게 진짜 마음을 드러내지 않을 때가 더 많았다. 정말 하고 싶은 말은 따로 두고 상대방이 불편해하지 않을 모습으로 나를 꾸며냈다. 문제는 혼자 있을 때조차 괜찮은 척을 하게 된다는 것이었다. 타인의 시선을 내면화해 고통을 재단하는 습관 때문에 자주 이게 힘들어할 일일까? 하고 의심했다. 의심하는 그 순간 감정은 해소될 기회를 잃었다. 내 동거인인 지는 잘 웃고 잘 운다. 웃고 우는데 능숙하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 같다. 처음 알아갈 때는 그런 그가 신기하고 당황스러웠다. 그는 마치 감정에 몸을 입혀 만들어진 사람 같았다. 기쁠 때 냉소적이고 슬플 때 덤덤한 척하는 나와는 반대였다. 만약 내가 전에 힘들었어. 근데 지금 행복해? 그럼 난 행복해. 그렇게 말하는 진을 보며 점차 현재를 사는 사람이란 이런 모습이 아닐까 하고 생각하게 됐다. 울고 웃을 줄 아는 능력이 지난 일에 얽매이지 않는 힘이 되는 것이었다. 사람은 자기 마음의 문직이다. 스스로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감정은 언제까지나 그 자리에 머문다. 제대로 느끼고 표현하고 일찍 보내줘야 병이 되지 않는다.
부정적 감정을 쉽게 통과시키지 않는 마음은 긍정적 감정 앞에서도 문을 활짝 열지 못했다. 그래서 기쁜 일이 있어도 온전히 느끼기 어려웠다. 억지로 겉웃음을 웃고 혼자 있을 때 눈물이 나도 시원하게 울지 못하고 늙히면서 속구름을 울곤 했다. 지금은 불편한 감정이 들면 1분이라도 감정을 소화할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한다. 힘을 빼고 숨을 쉬며 그 감정을 바라본다. 복받치면 저항하지 않고 운다. 통증이 느껴져도 감정이 마음을 지나가도록 놔둔다. 참는 게 아니라 내가 내 편이 되어 그 과정을 함께 해낸다고 생각한다. 나는 지금 아파. 아픈 걸 잘 느껴보자. 그러는 동안 좀 더 아플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 통증은 내 거야. 받아들여주면 곧 사라질 거야. 기분이 좋지 않은 이유를 문장으로 반복해서 말하기도 한다. 나는 지금 내 수고를 인정받지 못해서 화가 난다.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서 감정은 점점 옅어진다. 내가 맺혔던 생각을 풀어버리고 풀쳐 생각을 하는 방법이다. 자신을 마주할 때만은 마음 고름을 풀어버리고 보호받지 않는 맨살을 어루만지는 방법. 내가 관대한 문지기가 되기를 바란다. 속마음을 보이지 않겠다는 다짐이 숨쉬기 불편할 만큼 마음을 조이지 않기를. 풀쳐 생각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나 자신이라는 걸 기억하길 바란다. 건강을 잃었다고 느끼는 순간. 무엇보다 건강 회복하셔서 항상 즐겁고 행복한 삶 이루어 가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아는 사람이 새해 인사를 보냈다. 내가 병원에 자주 다니는 게 마음에 걸렸던 모양이다. 마음 써주신 게 감사하면서도 선뜻 답장을 할 수 없었다. 큰 병이 있는 건 아닌데도 그때는 어쩐지 상황에 맞지 않는 인사를 받은 기분이었다. 나에겐 난치병과 불치병이 몇 개 있다. 이렇게 말하면 심각한 상황 같지만 사실 귀여운 축에 속하는 것들이다. ADHD와 청각 과민증이 그중 일부다. 일상이 녹록지는 않지만 내 몸이 세상에 적응하는 방식이라 생각하며 지낸다. 22에 재발성 류머티즘 관절염 진단을 받고 체질이라 평생 동안 완치가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좀 놀랐다. 그런데 지금은 수술받은 뒤 2년 만에 자궁 내막증이 재발했다는 말을 듣고도 그러려니 하는 똥배짱이 생겼다. 처음에는 서둘러 생활 방식을 모두 바꾸고 깨끗이 나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특히 수술 직후에는 병을 재발시킬 수 있는 생활 습관을 고치려고 노력했다. 그런데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었다. 한 해, 두 해가 지나도 바라는 만큼 쉽게 좋아지지 않으니 의지가 꺾이고 낙담하기도 했다. 전에 다니던 일터의 점장님은 자주 말씀하셨다. 사람들은 완전히 건강해져야 한다고 생각들 하는데 원래 나이 들면 완치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냥 살 만큼만 관리하면서 사는 거지. 점장님은 합병증으로 한쪽 눈에 시력을 잃었고 자궁에도 커다란 혹이 있지만 그냥 지낸다고 하셨다. 조바심을 내다가 지치고 큰 변화를 만나 좌절하기도 하면서 그런 마음 상태에 닿으신 게 아닐까. 다들 어딘가 아프고 심해지거나 괜찮아지며 살고 있다. 내 지인들은 거의 한 번씩 수술을 했고 미래를 계획하기 어려울 만큼 아픈 친구도 있다. 주변을 조금만 둘러봐도 생각하게 된다. 세상에 완전히 건강한 상태로 사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생사가 갈릴 만큼 아픈 걸 건강하다고 하기야 어렵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어떤 기준으로 건강과 불건강을 나누어야 할까? 궁금해서 검색해 본 적이 있다. 세계보건기구 헌장이 정의하는 건강은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다.
신체뿐 아니라 정신과 사회적으로까지, 게다가 완전히 안녕해야 한다니 좀 너무들 한다 싶다. 스스로 완벽히 건강하다고 믿던 때가 있었다. 허리가 아파 엉덩이를 두드리면서도 내 몸만한 짐을 메고 다녔다. 무릎이 욱신거려 걷기 힘들 때도 한겨울 눈길에 반바지를 입고 걷는 패기가 자랑스러웠다. 그런데 꾸준히 무리를 하고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다 보니 어느새 일주일에 서너 곳의 병원을 돌고 있었다. 그제야 마음만 먹으면 북극 횡단이건 오대양 일주건 다 할 것 같던 내가 사실은 겉으로 튼튼하게 보이지만 속은 허약한 사람, 탱쇠였음을 깨달았다. 텅 빈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이 우리말이 재미있긴 하지만 건강하지 않은 삶을 일컬어 텅 빈 삶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우리가 건강이 최고야, 건강 잃으면 다 소용없어 라고 습관처럼 말하는 건 그만큼 건강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시 건강해지기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그 말이 박탈감을 줄 수 있다.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행복을 누릴 자격을 이미 잃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자신의 얘기를 편하게 할 수 없는 상황에는 이렇게 건강을 최고로 여기는 분위기도 한몫하지 않나 싶다. 괜히 분위기를 처지게 할 것 같고 병과 상관없는 부분들까지 병으로 평가받을 것 같은 걱정도 든다. 만일 아픈 사람의 일상을 우울하고 힘든 시간, 중요한 일을 할 수 없는 시간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도 편견이다. 건강은 인생의 중요한 미천이지만 건강하지 않다고 해서 인생이 불완전하거나 불행한 건 아니다. 아픔에 대한 공감이 중요한 것만큼 이 사실도 기억해야 한다. 누군가를 무심코 배제하거나 선의가 소외를 만드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병과 비장하게 싸워 이겨내는 생활도 있지만 완치를 기대하기보다 자신을 도닥이며 조금씩 나아가려는 태도도 있다. 낫지 못할 병과 평화롭게 반려하는 생활도 있다. 병력을 쓰면 A4 한 장을 앞뒤로 채우는 내가 글을 쓰고 편의점에서 일하며 보람차게 사는 것도 소박한 예시가 될 수 있을까? 살만한 병들만 가져서 이런 말을 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사회가 건강을 강요하는 방향으로 기울어 있는 듯하니 나는 반대 방향으로 언어를 보태고 싶다. 건강하지 않아도 괜찮다. 건강하지 않은 인생도 틀리지 않다. 점점 투병보다 치병이라는 말이 많이 쓰인다. 반려병이라는 말도 자주 보인다. 다채로운 삶의 모습을 바라보는 시선이 늘었다는 뜻일 거다. 나이 들어간다는 건 내 것인 줄 알았던 것들을 하나씩 돌려주는 일인 것 같다. 건강한 사람도 건강하지 않은 사람도 삶 속에서 똑같이 달아가고 모질아져가는 중이다. 연필이 여기저기 흔적을 남기면서 짧아져 몽당 연필이 되듯이 서로 타고난 길이가 다르고 모질아지는 속도도 다르다. 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 만들어가는 과정은 누구에게나 즐거웠으면 좋겠다. 마음이 나약하게 느껴지는 순간. 마음이 여리다는 말을 자주 들었다. 맞는 말이었다. 나는 작은 일에도 일희일비, 아니 일비일비했다. 스스로도 약한 사람이구나 생각했다. 강한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 테니까. 시간이 흐르며 의문이 생겼다. 강함과 약함을 가르는 기준은 뭘까? 잘 알던 사람 중에 자신감 넘치고 긍정적인 사람이 있었다. 평소에 그런 사람들을 나와는 다른 세계의 사람처럼 느끼곤 했는데 특히나 그는 나 따위가 결코 이룰 수 없는 어떤 경지에 있는 듯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스트레스에 직면하는 게 힘들다고 고백했다. 나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정신적으로 벅차. 그래서 얼른 다른 생각으로 바꾸는 거야.
그 사람의 긍정성과 자기 확신은 그런 원리였다. 그때 생각했다. 부정적인 면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는 건 부정적 요소에 직면할 힘을 그만큼 많이 가졌다는 뜻도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고 부족하게 느껴지는 부분을 파고들어 자신과 상황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그만큼 강한 게 아닐까. 사소한 일에 두루 마음 쓰는 사람은 에너지가 풍부한 사람이다. 자신만의 기준을 여럿 가지고서 지키려 노력할 여유가 있는 거니까. 그리고 그런 여유 속에는 타인의 입장에 들어가 보는 상상력도 포함된다. 은근히 동정하는 마음 또는 보기보다 야무진 힘. 이 알심이라는 낱말 속에 엮인 두 가지 뜻은 마치 이런 얘기를 전하는 것 같다. 약해져 보았기 때문에 마음속에 타인을 품을 수 있는 단단함을 갖게 된다. 측은지심은 비슷한 아픔을 겪어낸 입장에서 갖는 연대감이니까. 민감한 당신에게는 나약함이 아닌 알심이 있는지도 모른다. 단지 지금 당장은 자신의 강인함을 발견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인지도. 작은 일에 신경을 기울이는 섬세함이 독이 될 때가 많긴 하다. 원할 때 원하는 만큼 둔감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지만 중요한 건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만큼 자원이 풍부하다는 사실이다. 자원을 쓰는 방향이 적절한지 확인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그리고 사용하는 에너지가 과하지 않도록 양을 조절할 줄 안다면, 섬세함이 걸림돌이 아닌 반짝이는 재능으로 나타나는 순간도 늘 수 있다. 예전 직장의 사수는 내가 생각이 너무 많고 속을 풀지 못해 몸이 아픈 거라고 말했다.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한편으로 분명한 건 내가 생각이 너무 많은 사람이기에 사수가 칭찬하던 통찰력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제는 내 약함을 걱정하는 시선을 마주할 때 이렇게 말해보기도 한다.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씩씩하고 믿음직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는 당차고 세 보이는 사람들을 무조건 동경하지 않는다. 쉽게 타인을 강자, 나를 약자의 자리에 놓지 않는다. 내가 가진 단단함의 근거들을 더 찾아본다. 살아오면서 많이 은결들었다. 상처가 내부에 생겼다는 말이다. 나를 아프게 하는 것들을 인정하기 싫어서 아무렇지 않은 척 스스로 속이며 마음을 묵혀뒀다. 시간이 흐르니 그게 마음의 병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비슷한 과정을 누구나 겪는다. 약해졌다가 강해지고 다시 약해지는 과정. 약함도 강함도 내 전체가 아니라 일부에 대한 평가라는 걸 깨달아가는 과정. 고 최명희 소설가가 혼불에서 쓴 아름다운 말 중 꽃심이 있다. 전라북도 방언으로 꽃처럼 기품 있는 힘이나 마음이라는 뜻이다. 은결든 시간이 오래 묵어 만들어진 알심은 단순한 알심이 아닌 꽃심, 귀하고 품격 있는 향기를 풍기는 마음이 된다. 행복이 실감나지 않는 순간. 작년 어느 날 미술관에서 설치미술을 보는데 난데없이 눈이 뜨거워졌다. 어둑하고 텅 빈 방, 바닥에 165개의 전구가 펼쳐져 있었다. 전시일이 하루 지나면 한 개의 전구가 꺼진다고 했다. 마지막 날에는 하나의 전구만 남고 다음은 완전한 어둠. 평생 죽음을 주제로 다뤄온 현대미술가 크리스티앙 볼탕스키의 황혼이라는 작품이었다. 얼마 남지 않은 전구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 삶의 허망함을 눈으로 확인한 기분이었다. 건강검진 후 난소암 의심 소견을 들은 적이 있다. 태어난 척 하려 했지만 진료실에서 나오자 밑에서 쑥 밀어올리듯 눈물이 났다. 진짜 이렇게 끝일 수도 있겠네. 한 번은 전셋집 화장실 천장이 성면 재질인 걸 알게 된 일도 있었다. 천장에 여러 번 나사를 풀고 박았던 터라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게 뭐야?
혹시 내 수명이 10년으로 줄어든 거라면 화장실 등 가는 거랑 남은 인생을 맞바꾼 건가? 허무했다. 다행히 암은 아니어서 한 번의 수술로 걱정을 덜었고 비산된 성면도 실제로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지 모른다. 하지만 내 삶에 몇 개의 전구가 남아있을지는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어떤 일이든 실제로 내게 일어날 확률이 반반이라고 할 때 내가 내일 죽을 확률도 50%다. 죽음이라는 결말은 처음부터 스포되어 있는데도 사람들은 모르는 듯 살아간다.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나는 생각했다. 아우, 진작 정신 차릴걸. 그래서 날마다 나 자신에게 알려주려고 노력한다. 나는 내일 진짜 죽는다. 오늘이 진짜로 마지막 날이다. 아침을 맞는 일이 우울해도 내일부터는 일으키고 싶은 몸조차 없다. 홧김에 맞아본 눈밑 보톡스의 부작용 때문에 거울을 보며 괴로워할 수도 없고 사람들과 주고받은 상처를 돌아보며 속상해할 방법도 없다. 그제야 지금이 좀 살아난다. 나에게 행복은 나아갈 방향을 알고 있으면서 여기가 끝이어도 좋다고 여기는 상태다. 갑작스러운 죽음과 바라는 미래를 동시에 상상할 때 행복이 선명해진다. 10년 후를 위해 조금씩 노력하는 기쁨으로 살아있음을 느끼고 반대로 앞날 같은 건 없다고 상상하면서 오늘의 가치를 양껏 만지려 노력한다. 평소 삶은 고라는 말을 버릇처럼 떠올렸다. 그러면 힘든 시간이 당연하게 느껴져 차라리 편했다. 하지만 삶을 바라보는 시각은 한쪽으로 치우쳐갔다. 부정적인 것을 빼고 남은 것을 행복으로 여겼으니 내겐 모든 시간이 고였다. 행복을 과목으로 친다면 수학이 아닌 체육에 가깝다. 행복은 빼기도 더하기도 아닌 균형과 조절의 문제였으니 하루 속의 작은 다행을 알아보는 시력, 한 가지 일의 밝음과 어둠을 폭넓게 바라보는 시야, 공허와 좌절 속에서 가늘고 단단한 보람을 붙잡고 버티는 근력과 지구력, 불필요한 감정에 발을 빠뜨리지 않고 자신만의 자세를 유지하는 기술, 그런 것들이 모여 행복을 누리는 능력이 되는 것이었다. 거듭 생각을 떨치고 숨을 고르며 넘겨야 하는 시간들이 있다. 손가락 하나로 벼랑을 붙들고 있는 날도 있다. 버텨야 하는 하루. 그런 하루가 이어지다 보면 마침내 버티지 않아도 되는 하루가 찾아왔을 때 알게 된다. 조금 더 고요해질 수 있다는 게 행복이란 걸. 얼마나 이어질지 모르는 지금의 조금 더 고요한 하루가 분수에 맞아 만족히 여길 만한 오감한 것이라는 걸. 완전히 자유롭고 평화롭지는 않더라도 말이다. 그리고 버텨야 하는 하루 속에도 나를 버티게 해준 힘들이 숨어 있음을 똑바로 보게 된다. 미래의 환상과 현재의 불행 틈에 조각조각 끼어있는 행복을 알아보게 된다. 잠자리에 누우면 그날의 다행한 일을 찾아보곤 한다. 오늘은 운 좋게 자전거 수리점이 늦게까지 열어서 브레이크를 고칠 수 있었고 긴 시간 볕에 내놓을 뻔했던 냉동 택배를 진이 집에 들여놔 주었고 편의점 근무 후 정산이 딱 맞았고 다친 곳이 없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나쁜 소식이 없었다. 헤아리다 보면 손가락 5개가 금방 접힌다. 손가락 안으로 내가 줄 수 있는 만큼의 행복을 실하게 쥐고 있는 것 같다. 오늘도 잘 살았네. 실감이 들면 잠드는 맘이 흐뭇하여 해낙낙하다.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덴마크에는 휘게라는 말이 있다. 아늑한 집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벽난로를 쬐며 보내는 시간, 즉 단순한 삶에서 얻는 행복을 말한다. 스웨덴어에는 각자의 삶에서 딱 알맞은 정도를 뜻하는 라곰이 있다. 주머니에 조약돌을 넣어 다니며 쥐어보듯 자기만의 낱말 하나를 품고 사는 건 어떨까? 그 말은 만족이나 감사,
평온을 직접 뜻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나를 행복하게 한 누군가의 한마디나 편안한 장소의 이름, 가장 자유로웠던 순간을 상징하는 낱말일 수도 있다. 여전히 내 더듬이는 행복보다 불행을 잘 감지한다. 하지만 신압으로 달라져 간다. 요즘엔 이런 말도 들었다. 바람 씨는 스트레스 잘 안 받을 것 같은데? 눈을 동그랗게 뜨고 손사래를 치는데 그분이 덧붙였다. 보통 작은 일에도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은 스트레스 잘 안 받더라고. 아이고, 속으셨네요. 생각하면서도 정말 그런 사람에 가까워진 건가 싶어 기뻤다. 나는 오늘도 해결되지 않는 깊은 고민들 속에 있다. 아마 언제나 그럴 것이다. 하지만 오늘만 누릴 수 있는 행복이 있는 것도 분명하다. 그 사소한 행복이 마지막 전구의 불빛이라도 괜찮을 것 같다.